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요, 철학자 프리드리히 슐링의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인데 안타깝게도 미완성으로 남은 세계의 시대입니다. 이 책을 단순히 어려운 철학서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이건 뭐랄까, 시간 그 자체를 가지고 한 편의 거대한 서사시를 쓰려고 했던 한 천재의 야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언젠가 가장 위대한 영웅시를 노래할 이가 오리라. 그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정신으로 파악하리라. 이 문장, 바로 셜링 자신이 이 책을 통해 뭘 하고 싶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시간 전체를 이 우주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로 그려내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포부를 가졌던 거죠. 자, 그럼 이 책 자체가 품고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세계의 시대는 철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설적인 미완성 작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셸링은 정말 평생에 걸쳐서 이 책을 완성하려고 매달렸지만 끝끝내 그 결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실링이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그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책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부분으로 기획되었는데 그중 첫 번째 책, 그러니까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도 정말 수많은 버전의 원고를 썼다 지웠다 반복했어요. 그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39년, 호르스트 프루만스라는 한 학자가 뮌헨 대학 도서관의 아주 깊숙한 지하실에서 먼지 쌓인 거대한 상자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슐링의 친필로 빼곡하게 채워진 수천 장의 원고가 그냥 뒤죽박죽 엉켜 있었던 거예요. 이건 거의 잊혀진 보물선이 발견된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겠죠. 그 안에는 세계의 시대 첫 번째 책의 교정본 2개랑 무려 12개가 넘는 서로 다른 버전의 필사본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1944년 7월이었어요. 연합군이 사흘 내내 뮌헨을 폭격하면서 도서관이 그만 불길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있던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던 그 소중한 원고들이 전부 잿더미로 변해버렸죠. 결국 이 사건으로 세계의 시대는 완성되지 못한 채 그야말로 신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신비로운 책 자체의 이야기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요. 이렇게까지 거대한 구상을 했던 인물, 아주 복잡하면서도 명석했던 천재, 셸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시간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책에 담겠다는 이런 엄청난 야심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독일 관념론의 심장과도 같은 인물, 프리드리히 슐링입니다. 슐링의 젊은 시절을 보면요. 이건 화려했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눈이 부시죠. 한번 보세요. 겨우 15살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철학의 거물이 되는 헤겔, 그리고 독일 최고의 시인으로 꼽히는 헬돌린입니다. 이 세 천재가 기숙사에서 밤새 무슨 얘기를 나눴을지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뛰지 않나요?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19살에 첫 번째 주요 철학책을 내고요. 22살이라는 정말 어린 나이에 당시 유럽 지성의 중심지였던 예나 대학의 정교수가 됩니다. 이건 그냥 똑똑한 수준이 아니라 그 시대 철학계의 아이돌, 슈퍼스타였다고 봐야죠. 하지만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던 그의 삶과 철학의 방향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아주 비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1809년이라는 해입니다. 바로 그해 9월에 슐링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아내 카롤리네를 병으로 잃게 됩니다. 이 개인적인 비극은 슐링에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주었고요. 그의 철학에 아주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죠. 모든 자연 위에 드리워진 우울의 장막, 모든 삶에 심오하고 파괴할 수 없는 우울. 셸링이 직접 쓴 이 문장처럼 아내의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고통은 그의 철학 세계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전까지 그의 철학이 주로 이성과 정신이 어떻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가, 이런 상승의 길을 노래했다면요. 이제는 질병, 슬픔, 그리고 악의 문제 같은 어둡고 무거운 주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발간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근원적인 고통의 의미는 대체 무엇인가 이걸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셸링이 세계의 시대라는 이 거대한 책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해결하고 싶었는지 그 핵심적인 지적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자유라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셀링이 평생에 걸쳐서 고민했던 두 가지 철학의 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소극 철학인데요. 이건 상승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개별적인 아름다운 것들, 뭐 꽃이나 그림 같은 것들을 보면서 과연 아름다움 그 자체란 무엇일까 하고 보편적인 개념, 즉 이념으로 올라가려는 시도 같은 거죠. 반면에 적극 철학은 정반대 방향, 즉 하강의 길입니다. 자유나 정의 같은 추상적인 이념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술 작품으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의 시대는 바로 이 두 번째 길, 즉 자유라는 이념이 어떻게 이 세계에 내려와 자신의 역사를 펼쳐나가는지를 그려내려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역설, 딜레마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본질적으로 뭔가요? 예측할 수 없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떤 규칙이나 법칙에도 얽매이지 않으려는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제멋대로인 자유를 하나의 체계, 즉 시스템 안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의 비행을 연구하고 싶다고 해보죠. 그래서 그 새를 잡아서 새장에 가뒀어요. 자, 이제 새 깃털이 몇 개인지, 뭘 먹는지 자세히 관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고 싶었던 그 새의 자유로운 날갯짓, 그 본질은 새를 가두는 순간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자유의 체계라는 말도 딱 그런 모순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규칙이 없는 게 본질인 것을 규칙의 틀 안에 집어넣으려는 시도, 비합리적인 것을 억지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위험하죠. 셸링은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정말 아슬아슬한 지적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측 불가능한 자유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 완벽하게 담아낸다는 것,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첼링은 이 거대한 모순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프로젝트와 이 세계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방식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사유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슐링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두 가지 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론적인 눈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눈이에요. 이론적인 눈은 사물의 겉모습, 이미 드러나 있는 질서나 규칙만을 봅니다. 시계를 분해해서 부품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분석하는 과학자의 눈 같은 거죠. 하지만 영적인 눈은 달라요. 그 겉모습, 그 형식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그 생명 자체를 느끼려는 시도입니다. 시계 부품이 아니라 시계를 흐르게 하는 시간, 그 자체의 맥박을 느끼려는 눈이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 걸 넘어서 이것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를 보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작동하는 과정은 아주 독특합니다. 먼저 어떤 사물의 외적인 형식, 겉모습에 다가섭니다. 그리고 그 형식이 뭔가를 억누르고 있다는 느낌. 셀링은 이걸 형식의 고통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앞에 섰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거대한 대리석 조각이라는 형식을 보겠죠.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차가운 돌덩이 안에 갇혀서 꿈틀거리는 어떤 생명력, 조각가가 끄집어내려고 했던 그 살아있는 힘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각가는 돌을 깎아서 다비드라는 형상을 완성시키잖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완성을 통해 돌이라는 재료의 한계를 소멸시키고 그 안에 갇혀있던 순수한 생명, 즉 예술 작품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셸링에게 진정한 알미란 바로 이런 과정, 껍질을 뚫고 들어가 핵심에 닿는 과정이었어요. 자, 이렇게 셸링의 독특한 사유 방식까지 이해했으니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책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조화롭지만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고통받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걸까요?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쉘링은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아예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태초의 상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실링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영원한 대립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존재했던 아주 근원적인 갈등, 근본적인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과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과도 같죠.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조화가 아니라 서로 잡아당기는 두 힘의 격렬한 긴장 상태였다. 이게 쉘링의 생각입니다. 첼링은 이 근원적인 갈등을 이루는 두 개의 힘을 예와 아니오라는 아주 강력한 상징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예는 긍정하고 확장하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입니다. 태양빛처럼 쏟아져 나오는 에너지, 하늘로 곱게 뻗어 자라는 나무, 명료한 정신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아니오는 부정하고 수축하고 안으로 움츠러드는 힘입니다.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중력, 빛을 삼키는 어둠, 단단한 물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셀링의 주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두 힘이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그 끊임없는 춤 속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빛이 있기에 어둠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고 뻗어나가는 힘이 있기에 움츠러드는 힘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태초부터 갈등이 존재했다는 쉘링의 출발점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이번 첫 번째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그 심오한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세계의 시대라는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물음입니다. 만약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이 세계의 뿌리에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영원한 긴장과 대립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다음 이야기에서 셜링의 사유를 한 걸음 더 깊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프리드리히 셜링의 기념비적인 작품 세계의 시대입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를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뭐랄까, 존재 그 자체의 거대한 드라마. 그러니까 태초의 그 시작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까지 현실이라는 이야기 전체를 써내려가려는 정말 야심찬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링은 이 책을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삶의 이야기를, 그 모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전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곧 우주 전체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한 사람을 움직이는 그 근본적인 힘, 그러니까 사랑하고 갈등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또 사라지게 하는 그 원리가 사실은 이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와 똑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바로 우주의 축소판이라는 이 생각, 이게 앞으로 우리가 탐험할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포부를 가진 책을 대체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셜링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책을 절대로 그냥 지식이 담긴 교과서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배운다는 게 그냥 책에 쓰인 사실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라면 사실 책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진짜 삶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셜링은 말합니다. 그건 마치 외국에 잠시 머무는 이방인처럼 학문 주변을 맴도는 것과 같아요. 진짜 배우려면 그 학문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확실하고 살아있는 감정을 얻어야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문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안에 숨쉬고 있는 정신이에요. 문자는 그냥 단어나 규칙 같은 껍데기죠. 하지만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힘,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단순히 쓰여진 글자를 깔아가는 게 아니라 작가가 처음 이 아이디어를 발견했을 때 느꼈을 그 생생한 정신을 내 안에서 다시 발견해내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책과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고 셜링은 말합니다. 이건 사물의 겉모습만 분석해서 규칙 안에 가둬버리는 그런 차가운 시선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단단한 껍질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힘, 그 창조적인 생명력을 직접 느끼는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인식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괜찮습니다. 셜링이 아주 구체적이고 멋진 예시를 들어주거든요. 바로
예술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는 위대한 예술 작품이야말로 자연처럼 그 안에 아주 깊고 아름다운 긴장감을 품고 있다고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앞에 있는 조각상은 그냥 차가운 돌덩어리일 뿐이고 그림은 캔버스 위에 묻은 물감 자국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보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 물질적인 형식을 넘어서 무언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정지해 있는 돌의 형태 속에서 역동적인 힘을 느끼고 물감의 배열 속에서 타오르는 생명력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예술을 제대로 감상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셸링이 형식의 고통이라고 부르는 아주 숭고한 감정이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무한한 에너지를 단단한 돌이라는 유한한 형태 속에 억지로 가둘 때 생기는 그 팽팽한 긴장감이에요. 예술가는 이 고통스러운 긴장감을 작품 속에 봉인하고 우리는 그 형식을 온전히 느끼고 통과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형식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형식이 완벽하게 제 역할을 다하면 우리는 더 이상 껍데기인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순수한 생명, 즉 영혼과 직접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셸링이 말하는 영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모든 정해진 경계를 밀어내고 부숴버리려는 혼돈의 힘, 쓸모를 따지지 않고 마구 에너지를 낭비하는 과잉의 힘, 바로 디오니소스적인 힘이죠. 영혼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그 형태 안에 갇혀서 터져나오려고 하는 생명력 그 자체를 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디오니소스 신의 마차를 끄는 게 온순한 말이 아니라 길들일 수 없는 표범과 호랑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 힘이 결코 부드럽거나 수동적인 정신이 아니라는 상징이에요. 생명의 거칠지만 맹렬한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바로 그 야생의 에너지,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걸 넘어서서 아낌없이 힘을 낭비하고 분출하는 바로 그 디오니소스적인 광기인 거죠. 자, 이제 정말로 흥미로운 지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셸링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예술작품 속에 팽팽한 긴장감, 이 야생적인 원리를 자기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엔진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원리 위에 거대한 철학의 체계를 세우려고 하죠. 바로 여기서 거대한 역설이 생깁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체계라는 말은 규칙, 질서, 논리를 뜻하잖아요. 그런데 자유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죠. 이건 완전 모순 아닌가요? 어떻게 자유가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논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자유를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으면서 그 체계 자체가 자유 때문에 파괴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셀링의 대답은 정말 놀랍습니다. 기존의 체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체계를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일반 경제라고 불러볼 수 있을 텐데요. 기존의 제한된 경제가 마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려는 가계부처럼 닫힌 체계라면 셀링의 일반 경제는 정반대입니다. 이 체계는 내부의 불균형, 주체할 수 없는 과잉 에너지를 오히려 동력으로 삼아요. 처음부터 자기 자신과 싸우고 불어하지만 바로 그 갈등과 넘쳐흐르는 에너지가 이 체계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풍요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거대한 우주적 체계는 완벽하고 가득 찬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채워지지 않는 결핍, 존재에 대한 끝없는 허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치 영원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처럼 이 굶주림이야말로 체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고 또 아낌없이 낭비하도록 만드는 근원적인 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불균형, 이 허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셀링에 따르면 그 답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아주 오래되고 근본적인 갈등 속에 있습니다. 셀링은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 그 태초부터 모든 것에는 영원한 대립이 내재해 있다고 주장합니다. 긍정하는 힘, 예 라고 말하는 힘이 있다면 반드시 저항하는 힘, 아니요 라고 말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 비뚤어짐이 있는 것처럼요. 이 둘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쌍입니다. 이 저항하는 다른 것은 논리적으로는 없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존재의 필연적인 동반자인 셈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갈등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과 악의 싸움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느 한쪽이 이겨서 끝나야 할 도덕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구조 그 자체입니다. 어둠이 없으면 빛을 인식할 수 없듯이 하나의 힘은 그 반대편 힘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 둘은 영원히 서로를 붙들고 있는 파트너 같은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쉘링의 생각 중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주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태초의 갈등이 신 그 자체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저 막연하고 무한하고 선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의 개념을 비판합니다. 그런 신은 텅 비어있고 생명력이 없는 관념일 뿐이라는 거죠. 쉘링에게 있어서 그저 무한하기만 하다는 건 완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결핍과 불완전함의 표시일 뿐입니다. 끝이 없다는 건 달리 말하면 아무런 형태도 구체성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쉘링에 따르면 진정한 완성이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주 역설적이게도 신이 자기 안에 스스로를 제한하는 한계, 즉 자신의 아니오, 자신의 어둠을 품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내적인 대립을 통해서만 신은 비로소 추상적인 무한이 아닌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현실로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정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끔찍하고 무서운 것들이 신의 창조물에서 발생한 오류나 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것들은 신성한 본성의 가장 깊은 곳, 그 감추어진 원초적인 토대의 일부를 이룬다는 겁니다. 신은 순수한 빛의 존재가 아니라 그 빛을 가능하게 하는 깊은 어두움과 공포의 세계를 품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신성 안에 이처럼 영원한 긴장과 대립이 있다면 그건 결코 가만히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겠죠. 바로 여기서 모든 생명의 가장 첫 번째 움직임, 즉 우주의 영원한 맥박이 만들어집니다. 슐링은 이 근원적인 움직임을 우주적인 심장 박동에 비유합니다. 모든 존재가 자신의 중심으로 한없이 수축하면서 힘을 응축하는 단계, 수축기가 있고요. 이어서 그 응축된 힘을 바깥으로 폭발시키면서 팽창하는 단계, 확장기가 있습니다. 마치 심장이 피를 쫙 빨아들였다가 다시 온몸으로 쫙 내뿜는 것처럼 이 두 움직임이 영원히 번갈아 일어나면서 우주의 거대한 리듬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엄한 우주의 리듬은 우리 주변 자연 곳곳에서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쉘링이 든 이 나무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씨앗에서 싹이 터 거대한 나무로 자라고 확장, 화려한 열매를 맺은 뒤에는 모든 것을 떨구고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잖아요. 수축. 왜 그럴까요? 다시 솟아오르기 위해서죠. 우리가 자연 속에서 보는 이 성장과 쇠퇴, 전진과 후퇴의 끝없는 순환은 바로 저 태초의 첫 맥박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메아리인 셈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우주 전체가 이 긴장과 이완, 어둠과 빛의 거대한 리듬 위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투쟁과 기쁨, 고통과 환희 역시 그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우주 그 자체가 우리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이자 저 영원한 맥박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우주의 역사 그 자체인 것이죠. 자, 셀링의 세계의 시대, 우리 지난번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 그러니까 어떤 의식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태초의 상태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해요. 셀링은 이 책에서 단순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말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신과 세계가 탄생하는 그 거대한 생명의 드라마, 그 자체를 그려내고 싶었던 거죠. 비록 미완성으로 남긴 했지만 이 책은 존재의 가장 깊은 시면을 들여다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시면의 첫 번째 풍경, 모든 시작 이전의 시작을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셀링은요, 정말 평범해 보이는 자연현상 속에서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를 발견해내곤 합니다. 여기 인용문처럼 식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물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결국 또 다른 씨앗을 만드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건 끝이 없는 순환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진보는 없이 영원히 반복되는 거죠. 셀링에게 이것은 그냥 식물의 생태가 아니라 의식이 깨어나기 이전 태초의 생명 그 자체가 움직이는 방식,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끝없이 굴러가는 수레바퀴. 실링은 이런 상태를 최초의 맹목적인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마치 거인이 잠들어 있는 것과 같아요. 무한한 힘과 가능성을 품고는 있지만 아직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뚜렷한 목적도 없이 그저 본능적인 힘에 이끌려서 뒤척이고만 있는 상태. 바로 이게 모든 것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태고의 생명,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순환만 하는 이 상태의 본질은 대체 뭘까요? 이 맹목적인 움직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왜 이 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걸까요? 이제 그 내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정말 명확하게 대비되죠? 먼저 왼쪽을 보세요. 하나의 시작이 꾸준한 발전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안정된 결말에 도달하는 길. 이걸 진정한 진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른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뒤로 물러서고 끝없이 시작점으로 되돌아오는 닫힌 원. 이것이 바로 최초의 맹목적인 생명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안식을 찾지 못하고 진짜 시작과 끝도 없이 그저 맴돌기만 하는 거죠. 셀링은 이 원초적인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정말 놀라운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심장으로 보는 겁니다.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을 반복하듯이 이 태초의 생명 역시 전진과 후퇴를 끝없이 반복하는 하나의 거대한 맥박이라는 거죠. 우주적인 썰물과 밀물, 영원한 수축과 팽창. 이 생명은 결코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해요. 한 세대가 잃은 모든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또다시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끝없는 순환, 이게 정말 아무런 규칙도 없는 혼동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엔진, 어떤 숨겨진 질서가 존재하는 걸까요? 쉘링의 대답은 단호하게 그렇다입니다. 이 맹목적인 생명의 움직임은 단순한 혼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역동적인 구조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쉘링은 이 숨겨진 구조, 이 엔진을 잠재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포텐시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잠재력들이 모여서 어떤 기계를 이루는 게 아니라 유기체를 이룬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부품들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상호작용하는 근본적인 힘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 잠재력들의 역동적인 춤이 존재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인 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잠재력이라는 건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독립된 실체가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존재 자체에 내재된 근본적인 힘 혹은 어떤 충동이나 경향성에 가깝습니다. 우주의 생명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힘들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태초의 거대한 유기체 안에서 각자 꼭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태고의 생명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잠재력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부정하는 힘, 둘째는 긍정하는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을 통합하는 영혼. 쉘링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중 구조가 바로 존재의 역동성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잠재력부터 그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재력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모든 것의 가장 깊은 바닥, 가장 근저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를 감싸고 안으로 끝없이 오므라드는 근본적인 힘이죠. 이것은 모든 존재가 자기만의 형태를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초의 저항이자 모든 것의 어두운 토대입니다. 셀링은 이 첫 번째 잠재력에 아주 직설적인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로 안이요. 이건 저항과 부정의 원리 그 자체예요. 빛에 저항하는 어둠, 직선에 저항하는 비뚤어짐처럼 다른 모든 것을 밀어내고 오직 자기 자신만의 자리를 고수하려는 아주 강력한 힘이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대립과 갈등의 근원적인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힘의 본질은 뭔가를 억제하고 충돌하고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문을 닫고 뒤로 물러서는 힘이죠. 쉘링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아주 역설적인 힘이에요. 모든 예스에 저항하는 근원적인 노이고 모든 것을 수축시켜서 결국 무로 되돌리려는 경향성이죠. 우주의 중력, 어둠, 자기중심성이 바로 이런 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다른 모든 것들이 자신의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셸링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 신화에서 아주 절묘한 비유를 찾아냅니다. 첫 번째 잠재력은 바로 가난과 결핍의 여신 페니아와 같다는 거예요. 겉보기엔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 내면에는 신적인 풍요를 비밀스럽게 감추고 있는 존재. 그녀는 풍요의 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잠재력을 드러낼 수가 없었죠. 이처럼 텅 빈 결핍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힘의 본질입니다. 자, 안으로 오므라드는 수축의 힘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정반대의 힘도 존재해야겠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잠재력을 마주합니다. 이건 안으로 오므라드는 힘과는 완전히 반대로 밖으로 끝없이 자신을 쏟아내고 모든 것을 긍정하는 힘입니다. 첫 번째 힘이 문을 닫는 힘이었다면 두 번째 힘은 자신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잠재력이 우주의 거대한 아니어였다면 이 두 번째 힘은 우주의 위대한 예입니다. 밖으로 흘러나오고 자신을 펼쳐 보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긍정의 원리 그 자체죠. 셜링은 우리가 보통 이 긍정적인 힘, 즉 빛이나 성장을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요.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항하는 아니오라는 어두운 토대가 없이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예의 힘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말이죠. 이 힘의 성격은 첫 번째 힘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밖으로 쏟아내고 스스로에게서 멀어지죠. 명확하고 부드럽고 선한 긍정의 원리. 어둠에 저항하는 빛이고 삐뚤어짐에 저항하는 곧은 직선입니다. 셸링은 심지어 이 힘을 지칠 줄 모르는 수다스러운 존재라고 묘사할 정도예요. 정말 재밌는 표현이죠. 이것은 존재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려는 근원적인 충동, 즉 팽창하고 빛나고 명확해지려는 우주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적 비유를 계속 이어가자면 이 잠재력은 부 또는 풍요의 신인 포로스와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끝없이 쏟아내는 마르지 않는 원천이고 페니아의 봉쇄와는 정반대되는 원리죠. 페니아가 결핍과 수축이라면 포로스는 무한하고 넘쳐흐르는 풍요와 팽창을 상징합니다. 자, 수축과 팽창, 아니오와 예. 이 두 개의 상반된 힘이 상호작용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결과가 바로 세 번째 잠재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둘의 중간 지점이 아니에요. 두 힘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명입니다. 세 번째 잠재력은 단순한 타협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힘 사이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태어난 살아있는 결과물이죠. 놀랍게도 아니오와 예는 서로를 파괴하지 않아요. 대신 이 세 번째 힘 안에서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를 함께 만들어냅니다. 셀링은 이 세 번째 잠재력을 가난, 즉 페니아와 풍요, 즉 푸루스의 자식인 에로스로 봅니다. 에로스는 가난하지도 풍요롭지도 않죠. 그 둘의 살아있고 역동적인 결합체입니다. 이 표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수축과 팽창의 긴장 속에서 에로스, 즉 사랑 또는 욕망이 태어납니다. 안으로 받아들이는 힘과 밖으로 내어주는 힘이 만나서 살아있는 긴장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것을 셸링은 우주적 영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신과 세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 잠재력들은 결코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이루죠.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나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단단하게 수축된 씨앗, 이게 바로 첫 번째 잠재력, 아니오입니다. 빛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성장, 이게 두 번째 잠재력, 예죠.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하는 살아있는 나무, 그 자체가 바로 세 번째 잠재력, 통일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의 온전한 생명 안에서 함께 숨쉬고 작동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몹은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잠재력의 시스템은 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쉘링은 여기서 우리를 아주 놀라운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쉘링은 정말 가장 놀라운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최초의 맹목적인 생명이 아주 먼 옛날에 사라져버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혼돈과 순환, 폭력적인 힘들의 상호작용이 신 그 자신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과거의 형태로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과거는 시간적으로 흘러간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현재의 가장 깊은 토대를 이루는 존재론적인 과거.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베일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거는 평화로운 기억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공포의 세계이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태고의 힘으로 이루어진 불길입니다. 이 힘들은 지금은 진정되고 억제되어 있지만 여전히 생명 안에 잠들어 있다는 거죠. 신은 이 맹렬한 힘들을 자신의 내부에 과거로서 품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신은 그 자체로 끔찍하고 무서운 면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대담한 생각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다음 탐구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아주 심오한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이것이 신 안에 포함된 영원한 과거라면 이 억제되고 무시무시한 과거가 풀려나서 우리 현재 현실의 토대가 되기 시작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셀링이 그리고자 했던 세계의 시대, 그 두 번째 장의 시작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고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그 생명체의 삶은 과연 어떤 이야기로 쓰여질 수 있을까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셸링은요, 그의 미완성 대작이죠. 바로 이 세계의 시대들에서 이 엄청난 질문에 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철학서를 넘어서서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펼쳐내는 하나의 장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셸링 철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영능을 따라서 그의 우주를 함께 탐험해 볼 건데요. 이 영능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현실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힘 혹은 어떤 가능성의 단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는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에서 출발해서 그 안에 숨겨진 영혼을 찾아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물질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 마치 연금술과도 같은 신비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로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주는 거대한 보편 영혼과 우주적인 마법의 세계까지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능부터 시작해 볼까요? 셸링이 말하는 첫 번째 영능은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느끼는 바로 그 자연이요. 그런데 셸링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관점을 한번 뒤집어 보라고 제안합니다. 자연을 그냥 가만히 있는 생명 없는 물질 덩어리로 보지 말고 스스로 살아 숨쉬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예술가로 한번 바라보라는 거죠. 셀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웅장한 산맥에 새겨진 주름이나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저 섬세한 눈송이의 결정 모양, 또 복잡하게 얽혀있는 나뭇잎의 인맥 같은 것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죠. 이런 정교하고 아름다운 형태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지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건 마치 자연이라는 조각가가 외부의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재료 삼아서 스스로를 조각해 나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기 셸링이 제시하는 비교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화면을 보시면 인간 예술가는 자기 바깥에 있는 돌이나 캔버스, 물감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자연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학의 재료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즉, 씨앗이 스스로 흙의 양분을 빨아들여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자연의 창조 활동은 외부에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통일된 생명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셸링이 보기에는 우리가 흔히 죽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저 단단한 광물의 결정 구조에서부터 부드럽고 복잡한 식물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모양과 형태는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알, 즉 자연의 영혼이 남긴 흔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자연은 단순히 물리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자연이라는 이 살아있는 유기체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물질의 진짜 정체는 대체 뭘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셸링 철학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그 신비로운 다리에 대한 탐구죠. 이건 정말 오래되고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제기한 이후로 수많은 철학자들을 괴롭혔던 문제인데요. 바로 비물질적인 정신이 어떻게 물질적인 육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머릿속 생각과 의지가 어떻게 내 팔다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둘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라면 그 둘 사이의 상호작용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셸링의 해답은 정말 놀라운데요. 바로 영적, 물체적 성질을 동시에 지닌 제1진료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건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쪽 면은 물질적인 속성을, 다른 한쪽 면은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동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는 애초에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 근원적인 하나의 실체가 다르게 표현된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제1진료의 핵심은 바로 그 역설적인 본성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흙이나 돌멩이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가장 깊은 내면에는 정신과 생명력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마치 거칠고 투박한 원석 안에 눈부신 보석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요. 가장 물질적인 것 안에서 신성함이 언뜻 드러나는 지점, 바로 그곳에 제1진료가 있다는 겁니다. 셸링은 우리가 이걸 사실은 이미 느끼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정말 심오한 아름다움을 마주했을 때 바로 이 영적인 물질을 직관적으로 감지한다는 거죠. 위대한 예술작품이나 장엄한 자연경관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경외감 있잖아요. 그 순간이 바로 물질이 평범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신성한 본모습을 살짝 보여주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추상적인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셸링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그 증거를 찾아내요. 예를 들면 금속, 특히 금이 내는 그 매혹적인 광채라던가 식물의 잎을 생기 있게 만드는 그 풍부한 기름, 건강한 생명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생한 에너지,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우아함 같은 것들. 이 모든 것이 바로 물리적인 세계를 통해서 반짝이는 영적인 본질의 드러남이라는 거죠. 바로 이 생각이야말로 정신과 신체가 어떻게 실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셸링은 힘주어 말합니다. 이건 데카르트가 세계를 생각하는 정신과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 이 두 가지로 완전히 쪼개버린 이후에 무시당했던 물리적 유입이라는 오래된 이론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물질의 비밀을 파헤쳐 봤으니 두 번째 영능, 즉 정신의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셸링은 이 보이지 않는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이고 흥미로운 비유를 가져오는데요. 바로 동물자기, 오늘날 우리가 최면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셸링은 당시에 최첨단 과학적 관심사였던 이 동물 자기 현상을 의식과 정신의 더 깊은 차원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 사용합니다. 이건 마치 현미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미생물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된 것처럼 최면이라는 특별한 상태를 통해서 정신의 깊은 내면 풍경을 탐험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셀링은 이 최면 상태가 3단계에 걸쳐서 점점 더 짙어진다고 봤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가장 낮은 단계는 치유입니다. 질병이라는 건 결국 영혼과 육체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인데 이 최면 상태가 그 연결을 다시 복원해서 몸을 낫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영혼의 노출인데요. 이때는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기 영혼의 내면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면 개인의 영혼을 넘어서 우주 전체의 보편적인 영혼과 연결이 되어서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나 미래의 일까지도 알 수 있는 예언이 가능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이 셸링 철학의 핵심 원리 하나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그건 바로 정신세계가 저 멀리 어딘가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세계의 시끄러운 방해들이 잠잠해졌을 때 비로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존재의 더 깊고 내적인 차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길 때 평소에는 몰랐던 새로운 통찰이나 아이디어를 얻는 경험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있는 자연의 세계와 내면의 정신세계라는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워봤습니다. 그럼 이 둘을 연결하는 건 과연 뭘까요? 이제 우리는 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역량, 즉 보편 영혼과 우주 전체를 꿰뚫는 보편적 마법이라는 거대한 개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보편 영혼은 말 그대로 궁극적인 연결자입니다. 정신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의 원본 청사진 같은 거라고 할까요? 신적인 세계와 우리가 사는 이 창조된 세계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메워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개별적인 영혼들이 서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대한 우주적 네트워크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셸링은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편적 마법을 통해 움직인다고 말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마법은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초자연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모든 수준,
그러니까 저 길가의 돌멩이 하나에서부터 인간의 복잡한 정신, 그리고 저 높은 신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끊임없고 역동적인 상호작용 그 자체를 마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우주적 마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가장 아래에 있는 자연, 즉 제1영능에서부터 어떤 이미지나 형상들이 피어오릅니다. 둘째, 이 형상들이 중간에 있는 정신세계, 제2영능을 끌어당기죠. 셋째, 이 둘의 만남이 가장 높은 질서인 보편영혼, 제3영능에 마치 거울처럼 반영이 됩니다. 셸링은 이 현상을 맞던짐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했는데 일종의 반사나 투영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의 연결을 통해서 땅에서부터 올라온 형상들이 궁극적으로는 신에게까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거대하고 유기적인 상호작용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셸링이 말하는 이데아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는 이데아라는 단어의 어원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 즉 환영, 비전을 가리킨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건 이데아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차가운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생명을 불어넣고 세상을 구조화하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형상들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의 무대 중심에는 바로 인간이 서 있습니다. 셸링에게 인간은 자연과 정신, 그리고 신성이라는 이 모든 힘들이 하나로 결합되고 함께 유지되는 아주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지점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거울인 셈이죠. 셸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주는 완벽하고 고요한 조화의 세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긴장과 대립, 모순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곳이죠. 여기서 모순은 우리가 없애야 할 결함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셈, 그 자체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완벽한 평화와 조화의 삶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삶의 갈등과 투쟁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아닐까요? 프리드리히 셸링의 아주 심오하면서도 아쉽게도 미완성으로 남은 대작이죠. 가로 세계의 시대입니다. 이 책은 원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개의 거대한 시간의 시대를 통해서 신과 우주의 장대한 드라마를 그려내려고 했던 정말 야심찬 기획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한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 볼 건데요. 현실에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힘들, 그 힘들의 아주 극적인 삶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셸링이 말하는 이 근본적인 힘, 이걸 잠재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동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셀링은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냐면 한 개인의 삶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주 전체의 이야기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주적인 것을 발견하라고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저 광대한 우주의 움직임을 한번 느껴보라고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기쁨, 고통, 갈등과 화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들의 드라마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셀링은 바로 이 거대한 드라마가 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태초의 순간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셀링에 따르면 이 세상에 개별적인 생명이라는 게 시작되려면요, 먼저 거대한 파열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던 분화되지 않았던 통일성 속에서 각각의 고요한 힘들이 드디어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위기의 순간, 즉 위대한 분리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리는요, 결코 평화로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그냥 조용히 갈라서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정말 고통스럽고 불안에 가득 찬 찢어짐, 모든 창조와 개별적인 존재들이 태어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런 고뇌의 과정인 거죠. 마치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서 두 개의 생명이 되기 위해 겪는 그 격렬한 긴장감,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위기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겪어야 할 피할 수 없는 탄생의 진통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본질이 대체 뭘까요? 셸링은 여기서 절단이라는 아주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말 그대로 자르거나 분리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근데 이게 파괴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던 힘들에게 각자 고유한 존재로서의 삶을 부여하는 아주 근원적인 창조 행위인 거죠. 이 결정적인 절단이 있었기에 비로소 세상의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이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분리가 일어난 후에 가장 먼저 태어난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슐링은 우리의 시선을 외적인 자연, 바로 첫 번째 잠재력의 삶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요,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부드럽고 포근한 어머니 같은 자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슐링이 말하는 첫 번째 잠재력, 그로서의 자연은요, 아주 강력하게 수축하는 힘이에요. 자신의 비밀을 깊숙한 곳에 감추고 그걸 쉽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죠. 마치 모든 걸 자기 안으로 막 끌어당기면서 스스로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첫 번째 본성, 즉 스스로를 제한하려는 경향성인 겁니다. 셸링은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자연과 예술가의 차이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술가는 외부의 재료, 그러니까 돌이나 물감 같은 걸 가지고 바깥에서 안으로 작품을 만들어 나가죠? 하지만 자연은 어떻죠? 자연은 스스로가 자신의 재료입니다. 씨앗이 흙과 물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서 스스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자연은 안에서 바깥으로 성장하고 형태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재료와 창조자가 완전히 하나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스스로를 계속 닫아걸려고만 하는 힘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다채로운 형태와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요? 안으로만 움츠려드는 존재가 어떻게 바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죠.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셸링은 우리를 고대 그리스 신화의 세계로 데려갑니다. 셸링은 플라톤의 책 향연에 나오는 신화를 통해서 이 역설을 아주 멋지게 설명해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보기엔 아주 가난하고 궁핍해 보이지만 사실 내면에는 엄청난 풍요를 감추고 있는 자연, 바로 페니아가 있습니다. 이 페니아가 밖으로 끊임없이 넘쳐흐르는 정신적인 힘, 포로스를 만나는 순간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생기겠죠? 바로 이 긴장감 넘치는 결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는 동력인 에로스, 즉 사랑과 욕망이 태어나는 겁니다. 결국 셜링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연 속에는 이처럼 밖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안달이 난 아주 깊고 생동하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 영혼은 자연이 본래 가진 수축하려는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리고 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는요, 마치 숨겨진 보물 같은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영혼 안에는 그냥 단순한 물질을 넘어선 영적인 실체가 숨어 있습니다. 셜링은 이걸 제1물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숨겨진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제1물질을요, 이 물질 세계라는 두꺼운 껍질을 뚫고 비추는 순수한 존재의 섬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셜링은 이걸 연금술사들이 찾던 황금에 비유합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연금술사들이 진짜 찾으려고 했던 황금은 그냥 반짝이는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찾던 건 바로 물질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이 순수한 영적인 빛, 제1물질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1물질을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요? 슐링은 아주 시적인 언어로 그 힌트를 줍니다. 예를 들면 식물에서 넘쳐나는 그 생명력의 기운이라든가 건강한 생명체가 뿜어내는 활기, 또 우리를 매혹하는 금속의 그 영롱한 광채 속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위대한 예술 작품이나 장엄한 풍경 앞에서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물질의 껍질 속에 감춰진 이 영적인 본질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 세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영적인 빛, 즉, 첫 번째 잠재력을 탐험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은 어떻게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까요? 이제 셜링은 우리의 시선을 자연의 세계와는 구별되는 두 번째의 위대한 잠재력, 바로 정신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자연이 모든 것의 토대였다면 정신 세계는 그 위로 올라가는 상승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수한 내면적인 삶의 영역이고 신적인 존재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단계인 거죠. 셀링은 우리가 흔히 죽음을 신에게로 돌아간다고 표현하는 건 역시 바로 이 정신세계가 물질적인 자연보다 신성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같은 물질적인 존재가 어떻게 순전히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세계의 법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셸링은 이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논쟁적이었던 어떤 과학 현상에서 아주 놀라운 통찰을 발견합니다. 셀링이 주목한 것은 당대에는 논란이 아주 많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었던 동물자기, 즉 오늘날의 최면술입니다. 그는 이 최면 상태를 분석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역시 비슷한 단계와 원리로 작동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최면을 영적 의식의 여러 단계를 비추는 거울로 삼은 거죠. 찰링은 최면 상태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치유의 상태예요. 이건 마치 몸과 마음의 단절되었던 연결이 회복되는 단계와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면을 응시하는 단계, 즉 자신의 영혼을 직접 마주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자신을 초월해서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보는 예언과 같은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첼링은 이처럼 최면 상태의 단계가 있듯이 정신세계에도 이와 유사한 의식의 층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이제 물질적인 세계인 자연과 내면적인 세계인 정신, 이 두 가지 위대한 힘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둘 서로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잠재력, 즉 보편한 영혼입니다. 이 보편 영혼은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 사이에 놓인 다리, 두 세계를 잇는 살아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정신 세계에서 탄생하는 모든 이상과 원형들은 바로 이 보편 영혼을 통해서 물질 세계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셸링은 이 세 영역, 즉 자연, 정신, 그리고 보편 영혼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전체를 보편적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마법이라고 하니까 무슨 신비한 주술 같은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셸링에게 마법, 매기라는 단어는 가능성, 묘길리카이트이나 힘, 마크트 같은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마법은 존재의 근원적인 힘이자 가능성이 스스로를 펼쳐 보이는 장엄한 과정, 그 자체인 셈입니다. 이 거대한 마법의 중심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셜링이 말하는 지혜는 무언가를 명령하는 그런 강압적인 힘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동적이고 심지어 유희적인 존재에 가깝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하듯이 신적인 에너지를 그저 비추고 반영해서 창조의 원형들을 낳는 존재로 묘사되죠. 성경 잠언에 묘사된 것처럼 이 지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신 앞에서 뛰놀던 아이와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에 바로 우리 인간이 서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정신, 그리고 이 둘을 잇는 보편 영혼이 마침내 하나로 결합되고 또 스스로를 목격하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우주의 모든 힘들이 바로 인간 안에서 마침내 통합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근원적인 힘들이 깨어나서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요, 이건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제 무대는 모두 준비되었어요. 진짜 사건, 즉 실제 우주의 탄생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장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는 신과 우주를 탄생시키는지 그 경이로운 과정을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마치 거대한 영화 세트장처럼 이 모든 것 뒤에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청사진이 존재한다면요. 오늘 우리는 프리드리히 슐링의 미완성 대작 바로 세계의 시대를 통해서 그 근원적인 질문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슐링은 이 책에서 시간과 존재 그리고 세계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거대한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세계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들, 책상이나 나무, 하늘 같은 물리적인 것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셸링은 여기서 딱 멈추지 않고 한 걸음, 아니 아주 성큼 더 나아가죠.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 있는 영역, 그 너머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셸링에게 자연은 그냥 죽어있는 사물들의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자연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유기체이자 영혼을 가진 존재였던 거죠.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를 셸링 철학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이 자연을 탄생시킨 그 근본적인 설계도는 과연 뭘까? 만약에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끔 만든 그 보이지 않는 힘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하고 말이죠. 자, 이렇게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 셸링이 내놓는 답은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정신계, 가이스터웰트라는 개념에서 그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세계의 보이지 않는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셸링에 따르면요, 이 정신계라는 건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청사진, 그러니까 원본 파일 같은 겁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우어빌트라는 독일어 단어가 아주 핵심적인데요. 원초적인 이미지,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계가 자연을 그냥 복사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자연이 따라 그려야 할 근원적인 모델, 원본이 바로 정신계라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자연을 하나의 위대한 예술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예술가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비전, 내면의 풍경을 먼저 떠올리거나 보잖아요. 바로 그 마음속의 비전이 정신계이고요. 그 비전을 보고 캔버스에 실제로 그려낸 그림이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적인 현실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은 사실 정신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의 표현이자 묘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셸링은 여기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 위계 질서를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들어서 훨씬 더 근본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요. 다시 말해, 방금 말한 그 정신계조차도 최종적인 근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보편 영혼, 올실이라는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까 정신계를 건축가의 설계도에 비유했었죠? 그렇다면 이 보편 영혼은 뭘까요? 그건 바로 그 설계도를 떠올리게 한 건축가의 마음속 최초의 영감,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 영혼은 정신계라는 모델을 만들어낸 그보다 더 근원적인 모델, 말 그대로 원형의 원형인 셈이죠. 이제 이 세 단계의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셸링이 말하는 창조의 위계 질서입니다. 모든 것은 가장 추상적이고 근원적인 보편 영혼에서 시작돼요. 이 영혼이 정신계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반영되고 이 정신계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세계라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마치 거울에 비친 상이 또 다른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요.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그림자이자 표현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점차 보이는 것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거대한 반영의 과정, 이 창조의 과정은 대체 어떤 힘으로 작동하는 걸까요? 그냥 물리법칙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셸링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꺼내듭니다. 바로 마법이라는 개념이죠. 셸링은 이 우주를 움직이는 엔진을 기계적이거나 논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일종의 보편적 마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성적인 분석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훨씬 더 신비롭고 역동적인 힘이 이 세계의 생성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에 기계적 과정은 없대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톱니바퀴처럼 모든 게 예측 가능하게 착착 돌아가죠. 하지만 셸링이 말하는 마법적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상위의 존재가 하위의 존재를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이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끌어당겨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게 만드는 것에 가까워요.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뜨거운 매혹과 이끌림의 관계인 겁니다. 보편 영혼이 정신계를 매혹하고 정신계는 다시 자연을 매혹해서 자신을 닮도록 만드는 거죠.
이 마법적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셸링은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합니다. 셸린에게 이데아는 박물관에 있는 조각상처럼 그냥 고정된 완벽한 형상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리스어 단어의 의미처럼 그것은 살아있는 비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보는 행위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그 비전 속에서 보여지는 대상을 모두 포함하는 아주 역동적인 힘이라는 뜻이죠. 결국 자연이란 바로 이 신적인 비전들을 현실 세계에 그려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하는 거대한 예술과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거대하게 느껴질 수 있죠. 보편, 영혼, 마법 이런 단어들 말이에요. 그래서 셸링은 이 추상적인 마법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살던 당시에 아주 논란이 많았던 과학적 현상 하나를 예시로 끌어들입니다. 셸링은 이 보이지 않는 정신계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증거를요, 당시 과학과 신비주의의 경계에서 아주 큰 논란을 낳았던 자기수면, 매그네틱 슬립이라는 현상에서 찾았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최면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셸링은 이걸 그냥 신기한 구경거리로 본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물질 세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단서였던 겁니다. 셸링이 보기에 이 자기 수면 상태에는 정신이 육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물리적인 증거였어요. 이 상태에 들어가면 인간의 영혼은 평소에는 굳게 닫혀있던 더 깊은 차원의 세계, 즉 정신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문을 잠시나마 열게 된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이 최면 상태에서 영혼이 3가지 뚜렷한 단계를 거친다고 분석했습니다. 각 단계는 영혼의 숨겨진 능력이 점차 더 깊은 차원에서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과연 그 단계들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건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를 보세요.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상위 원리는 정신적인 힘, 하위 원리는 물질적인 육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둘의 연결이 회복되면서 영혼 본연의 자연 치유력이 막힘없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면 정신은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 즉 영혼의 숨겨진 모습과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뭐랄까 자기 성찰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에서는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예감하거나 심지어 예언하는 능력까지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육체적 치유에서 시작해서 내면 세계에 대한 통찰로, 그리고 마침내 미래에 대한 예지로 나아가는 심화 과정인 셈이죠. 결국 셸링이 최면이라는 당시로서는 좀 기이하게 보였을 과학 현상에 주목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이 거대한 형이상학이 단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관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게 하려던 시도였던 거죠. 그에게 최면은 보이지 않는 정신계가 실제로 존재하며 아주 특별한 조건에서는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이 현실의 장막 뒤에는 셸링이 엿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고 광대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셸링의 세상의 시대는요, 그냥 철학적이라고 하기엔 좀 아쉬워요. 이건 마치 창조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무대 뒤를 탐험하는 장대한 여정 같거든요. 우리는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출발해서 그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심장부로 함께 들어가 볼 겁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이 모든 존재의 표면 아래에서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근원적인 힘과 또 그 필연적인 갈등은 대체 무엇일까? 자,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셸링은요, 철학을 무슨 딱딱한 논증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로 그려내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움직이는 엔진이 뭐냐? 바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모순이라고 하면 피해야 할 논리적인 오류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셸링은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인용문에서처럼 말이에요. 비극 작가가 파국이라는 끔찍한 결말을 일부러 의도하는 것처럼 셸링은 창조라는 게 근원적인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모순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역동성, 바로 생명 그 자체인 셈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탐험할 곳은 바로 자연입니다.
하지만 셸링이 말하는 자연은 박물관에 전시된 그런 박제가 아니에요. 또 어떤 법칙에 따라서 기계처럼 착착 움직이는 시계도 아니고요. 그건 끊임없이 춤을 추는 그 율동 속에서 살아 숨쉬는 아주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움직임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 그건 과연 뭘까요? 이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우주의 심장박동, 바로 수축과 이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심장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뛰잖아요. 그것처럼 이 우주적인 리듬 역시 한번 시작되면 누구도 멈출 수가 없어요. 긴장했다가 풀렸다가 하는 과정이 영원히 반복되는 거죠. 수축은 모든 걸 안으로 끌어당겨서 개별적인 존재로 만들려는 힘이고요. 이완은 다시 밖으로 확장하면서 보편적인 전체로 돌아가려는 힘입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을 관통하는 최초의 맥박이자 끝없이 이어지는 보편적인 생명의 흐름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생명의 움직임에는 아주 흥미로운 불안이 깃들어 있어요. 마치 시작도 끝도 없이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맹목적인 움직임처럼 보인다는 거죠. 나무를 한번 보세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평생 모든 걸 쏟아붓지만 그 열매는 결국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할 뿐이잖아요. 한 세대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채우는 끝없는 순환. 이처럼 자연은 마치 지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소진하면서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아직 목적을 찾지 못한 순수한 생명력의 불안한 몸부림인 거죠. 자, 이제 자연의 표면적인 리듬을 넘어서 그 심장부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셸링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물질 그 자체 안에 하나의 영혼이, 다시 말해 정신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딱딱한 돌멩이 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바로 셸링이 말하는 영적인 육체라는 아주 놀라운 개념이에요. 물질은요, 그냥 조각가가 외부에서 다루는 그런 수동적인 점토 덩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내면에 창조하는 영혼을 품고 있다는 거죠. 자연은 외부의 예술가처럼 물질을 빚는 게 아니고요. 물질 그 자체가 되어서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피워냅니다. 작은 씨앗이 외부의 어떤 힘 없이 스스로의 내적인 힘으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모든 물질 안에는 이런 내적인 생명력이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금속, 특히 황금의 그 광채에 그토록 매료되는 걸까요? 셸링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본능적으로 그 안에서 영적인 존재의 빛을 감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특히 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없이 늘어나는 놀라운 유연함과 부드러움을 가졌으면서도 동시에 녹슬거나 썩지 않는 영원한 불멸성을 지니고 있죠. 이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속성의 결합이야말로 물질 안에 깃든 영혼의 모습과 가장 닮았다고 본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 이 영혼은 더욱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빛을 발하죠. 건강한 사람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그 생기 있잖아요? 아니면 천진난만한 아기에게서 느껴지는 순수하고 기분 좋은 해방감 같은 거요. 이 모든 게 바로 물질을 통해서 발현되는 영적인 존재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겁니다. 식물의 잎사귀를 가득 채운 푸른 기름처럼 그것은 바로 건강의 원천이자 생명의 정수 그 자체인 거죠. 그렇다면 위대한 예술 작품이 주는 깊은 감동은 어떨까요? 우리가 완벽한 아름다움 앞에서 숨을 멈추고 경이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셸링에 따르면요, 아름다움이라는 건 물질이 자신의 가장 신성하고 원초적인 상태, 그러니까 태초에 신의 사랑을 받았던 바로 그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간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물질의 신성한 본질을 슬쩍 엿보게 되는 거죠. 자, 물질 속에 깃든 영혼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영혼의 근원이자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의 청사진 역할을 하는 곳, 바로 정신의 세계로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 모든 현실 세계는 사실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의 복사본, 그러니까 카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나무, 흐르는 강,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요. 이 모든 것은 저 너머의 정신 세계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원형이 현실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는 겁니다. 자연은 그 원형을 보고 이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 개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쉘링은 그 시대에 아주 큰 관심을 끌었던 동물 자기, 오늘날의 최면술과 비슷한 개념을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사용합니다. 이걸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기보다는 철학적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 삼은 거예요. 최면 상태에서 의식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처럼 영혼이 어떻게 이 보편 정신에 접근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단계, 해방에서는 영혼이 시끄러운 육체적 감각의 제약에서 풀려납니다. 두 번째, 성찰 단계에서는 외부의 방해 없이 자신의 깊은 내면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연결 단계에서는 마침내 개인의 내면을 넘어서 보편적인 정신 세계와 접속해 자연의 근원적인 힘을 엿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은 정말 가장 깊은 곳, 창조 이전의 심연으로 향합니다. 제3의 잠재력, 바로 신과 세계를 잇는 보편적 영혼의 영역이죠. 이 세계가 존재하기 전 신의 생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서 쉘링은 우리가 흔히 알던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에게 이데아는 하늘에 고정된 완벽하고 정적인 설계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계가 창조되기 전 신의 마음속을 자유롭게 스쳐 지나간 생생하고 역동적인 환상, 바로 비전에 가깝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는 행위를 넘어서 그 보여진 것 자체를 포함하는 살아있는 개념인 거죠. 이 창조 이전의 상태는요, 마치 신의 자유로운 놀이와 같아요. 현실이 되겠다고 아직 주장하지 않는 꿈과 환상들이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피어나는 그런 상태죠. 아직 현실 세계로 고정되려는 어떤 의지나 필연성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신성 앞에서는 즉 아무것도 아닌 순수한 유해일 뿐입니다. 마치 예술가의 스케치북에 가득한 미완의 아이디어들처럼 말이죠. 마치 어린 아이가 노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뚜렷한 목적이나 지배적인 의지 없이 내면의 여러 힘들이 자유롭게 서로를 자극하면서 즐겁게 뛰어놀잖아요. 신의 내면에서 펼쳐지는 이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떤 목적도 없는 순수한 잠재성과 욕망이 어우러지는 유희, 그 자체예요. 성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이 창조 이전의 자유로운 놀이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신적인 유의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극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창조는 갈등을 요구해요. 순수한 가능성의 상태에서 구체적인 현실의 상태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대립과 극복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쉘링은 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극복해야 할 대립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이 대립이 있어야만 비로소 찾는 기쁨과 발견하는 기쁨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갈등과 모순은 파괴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셈이고요. 이 셈에서 길어올린 의식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쉘링은 신 안에 내재된 이 필연적인 이중성에 대한 증거를 구약 성서에서 찾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신의 두 이름, 엘로힘과 여호와가 바로 그거죠. 북수형인 엘로힘은 자연에 내재된 어둡고 강력한 힘, 분리하고 심판하는 엄격함의 원리를 나타내고요. 반면에 단수형인 여호와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통일적인 의지, 즉 사랑과 자유의 원리를 상징합니다. 창조는 바로 이 두 상반된 힘의 극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그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신의 자기 계시, 즉 창조는요, 따뜻한 빛과 부드러운 사랑으로 시작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편, 훨씬 더 두렵고 어두운 무언가에 그 기초를 두어야만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사랑과 은총이라는 빛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면 먼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단단한 그릇, 그러니까 어둠의 배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그릇이자 배경이 바로 부정하고 수축하는 힘, 즉 신의 진노입니다. 관대함 이전에 힘이 있어야 하고 온유함 이전에 엄격함이 있어야 해요. 진노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사랑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셀링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대담한 상상을 요구합니다. 공포의 세계 위에 앉아있는 신을 감히 상상해보라는 거죠. 그 신의 본성 안에는 창조를 위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소멸의 불꽃이 함께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연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끔찍하고 파괴적인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신성이 이 공포의 세계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진실은 예언자 엘리야의 환상 속에 정말 완벽한 비유로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산을 부수는 폭풍 속에도, 땅을 흔드는 지진 속에도, 모든 것을 태우는 불길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파괴적인 힘, 즉 신의 진노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그 후에야 비로소 들려온 부드러운 속삭임 속에 계셨던 거죠. 이것은 모든 파괴적인 힘이 지나간 자리에야 비로소 신의 본질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번 탐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쉘링에게 이 경외롭고 끔찍한 힘은 단순히 파괴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과 생명이라는 창조 그 자체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폭력적이고 강력한 시작으로부터 그 진노의 불꽃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셸링의 미완성 대작, 세계의 시대들. 이 책은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건 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원한 투쟁, 그 거대한 드라마를 통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그려내는 장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부터 이 책을 통해 우주 탄생의 그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솔직히 좀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지전능하고 선한 신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창조와 신성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상식을 뒤흔드는 바로 이 물음이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셸링은 이 역설을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죠. 그는 우리가 끔찍하다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신과는 별개의 어떤 힘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 그 자체에 처음부터 내재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아주 대담하게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신의 계시, 그러니까 이 창조의 과정은 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 시작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려면 먼저 자기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전에 스스로에 대해 먼저 아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신성 내부에서 먼저 스스로를 찾고 발견하고 분화하는 그런 내적인 과정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적 분열은 신 안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게 이미 완성돼서 아무 움직임도 없는 그런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신성 안에서 영원히 찾는 자와 찾아지는 자가 서로를 발견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아주 역동적인 상태인 겁니다. 이 대립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살아있는 의식, 바로 그거죠. 바로 이 지정이 셜링 철학의 심장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부정하고 모든 걸 자기 안으로 끌어당기는 이 수축의 의지가 있어야만 그 위에 은총과 사랑 같은 긍정적인 힘이 세워질 단단한 토대가 마련된다고 주장해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부드러운 흙 위에 바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단단한 안반, 즉 기초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환상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은요, 산을 막 부수는 폭풍이나 땅을 흔드는 지진,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 모든 파괴적인 힘이 다 지나간 뒤에 찾아온 아주 고요하고 부드러운 속삭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죠. 이처럼 압도적인 힘, 즉 분노가 먼저 나타나야만 사랑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힘이 비로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분노에 찬 시작의 원리가 우주를 실제로 어떻게 빚어냈는지 그 격렬했던 창조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장면이 펼쳐질 거예요. 셀링은 여기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존재들이 서로 얽히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이 복잡하고 때로는 소란스러운 세계가 과연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의 대답은 아주 단호해요. 아니요입니다. 창조는 결코 평화로운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신성 내부의 힘들이 서로를 밀어내는 아주 격렬한 반감, 마치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고 심지어 구역질에 가까운 그런 폭력적인 분리의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순, 그러니까 힘들의 격렬한 충돌은 창조 과정에서 생긴 실수가 아니에요. 쉘링에게 있어서 그것은 모든 존재를 살아있게 하는 엔진 그 자체이고 영원한 생명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원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혼돈 속에서 태어난 자연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실링이 무기물, 그러니까 바위나 금속 같은 것들을 묘사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말 그대로 불안, 공포, 불만, 절망 같은 끔찍한 상태들이 난 자식들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바닷물의 쓴맛이나 유황의 지독한 냄새 같은 것들은요, 그냥 우연한 화학적 혼합물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이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탄생의 감각들이 물질로 굳어져서 남은 흔적이라는 겁니다. 이 혼돈의 창조 속에서 쉘링은 고리충동이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힘을 발견합니다. 이 개념은 창조 초기의 그 원초적인 투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워요. 전체에서 딱 떨어져 나와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려는 힘. 마치 모든 관계를 끊고 무인도에 홀로 살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쉘링에 따르면 이 분리의 행위는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립된 상태 안에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끔찍한 내적 갈등에 곧바로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이 충동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아요. 쉘링은 우주에서 그 뚜렷한 흔적을 봅니다. 바로 해석이죠. 태양계의 중심을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도는 행성들과는 달리 자신만의 중력 중심을 갖고 아주 불규칙한 궤도를 그리는 혜성이야말로 전체와 화해하지 못하고 고립된 채 영원히 떠도는 이 고대의 충동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물리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이 문장이 고리 충동에 사로잡힌 모든 것의 운명을 정말 강력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전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내적 갈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끔찍한 혼돈과 내적 투쟁 속에서 대체 어떻게 정신, 지성, 그리고 의식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그 경이로운 과정, 한번 따라가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연의 이 맹목적이고 혼돈스러운 힘이 어느 날 문득 순수한 정신, 즉 지성과 자유, 아름다움을 번갯불처럼 언뜻 마주한 거예요. 자연은 이 정신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걸 직감하고 그걸 붙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의지는 맹목적이고 거친 반면에 정신은 온유하지만 압도적으로 강력하기 때문이죠. 자연은 정신을 모방하려고 애쓰지만 그건 마치 자기가 통제하지도 못하는 낯선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 광적인 몸부림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이렇게 맹목적인 의지와 이해할 수 없는 정신 사이에 갇혀버린 상태, 쉘링은 바로 이것을 신성하고 거룩한 광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미친 게 아니라 뭔가 신성한 목적을 향한 광기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 곳곳에서 이 광기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예측 불가능한 광란, 고대 종교의식에서 나타나는 자기학대와 같은 행위들, 음악에 취해서 황홀경에 빠지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의식을 향한 자연의 처절하고 미친 투쟁의 메아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노와 투쟁으로 가득 찬 신에 대한 쉘링의 비전이 얼마나 독창적인지를 알려면요, 다른 철학, 특히 스피노자의 범식론과 비교해보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 쉘링 사상의 특징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스피노자의 신은 모든 힘이 고요하게 균형을 이룬 뭐랄까 아주 정적인 상태에 가까워요. 마치 완벽하게 맞물려서 딱 멈춰있는 거대한 톱니바퀴 같죠. 상호작용 없이 그냥 나란히 존재할 뿐입니다. 반면에 쉘링의 신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살아있는 힘들의 역동적인 관계, 그 자체예요. 데카르트가 정신과 물질로 세계를 둘로 나눴고 스피노자가 그걸 다시 하나의 실체로 합쳤다면 쉘링은 그 하나와 여러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야말로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는 결국 우리를 하나의 결론으로 이끌고 갑니다. 바로 쉘링이 리얼리즘이라고 부르는 태도의 절대적인 필연성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름다운 꽃과 달콤한 열매만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감싸고 있던 단단하고 거친 껍질도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하죠. 리얼리즘이란 바로 이 어둡고 강력하고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부정적인 힘의 존재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셀링에게 있어서
이 어둡고 강력한 부정의 원리를 외면하는 철학은 힘이 없는 공허한 이상론에 불과해요. 진정한 철학의 힘은 현실의 어두운 근원을 똑바로 마주보는 리얼리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이 우리를 마지막 생각으로 이끕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무서워서 공포에 떠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모든 현실의 가장 깊은 곳에 깔려있는 이 끔찍하고 분노에 차 있으며 혼돈스러운 힘에 대한 깊은 경외와 존중을 의미합니다. 그 거대한 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셸링의 세계의 시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거대한 시작을 함께 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우주가 과연 어떻게 생명을 얻고 스스로를 자각하게 되는지 그 아주 놀랍고도 신비로운 각성의 과정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셸링이 우리한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툭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도 지성이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장이 그 핵심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가에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가 있다고 쳐요. 우리는 보통 그걸 그냥 죽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셸링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정교한 형태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지성이 나는 바로 이런 모양으로 여기에 존재한다고 도장을 쾅 찍어 놓은 것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우주 전체가 잠에서 깨어나는 거대한 드라마의 첫 번째 실마리가 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각성의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자연입니다. 셸링을 따라서 이 자연 속에 아주 오래전부터 숨어서 세상을 빚어온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흔적을 함께 찾아보시죠. 셸링이 보는 자연은요, 텅 비어있는 캔버스가 절대 아닙니다. 자연 그 자체가 바로 영원한 예술가인 거죠. 근데 이 예술가는 좀 특별해요. 보통의 화가는 물감이나 붓처럼 외부의 도구를 쓰잖아요. 하지만 자연이라는 예술가는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재료로 삼아서 작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가지를 쭉 뻗는 건 자연이 자기 몸의 일부를 떼어매서 나무라는 조각품을 만드는 거고요. 강물이 흐르면서 땅을 깎아내는 건 스스로를 조각해서 계곡이라는 작품을 빚는 과정인 거죠. 창조하는 주체와 창조되는 재료가 완벽하게 하나인 정말 궁극의 예술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자연의 창조성이 가진 놀라운 특징들이 보이시죠? 첫 번째, 내적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유롭다는 말,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눈송이는 완벽한 육각형 구조라는 법칙에 묶여 있죠. 하지만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눈송이는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법칙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재료와 예술가가 하나라는 점은 방금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모든 형태가 지성의 각인이라는 건 저 산의 능선이나 조개 껍질의 나선 무늬 같은 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깊은 암이 스스로를 표현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 모든 창조적인 활동이 살아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저 단단한 바위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셸링은 이걸 통해서 우주 전체가 살아있는 영혼의 거대한 활동 무대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이라는 보이는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작품들의 설계도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청사진, 바로 내면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셸링은 정신계라는 정말 놀라운 개념을 꺼내듭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디자인해 놓은 거대한 3D 모델링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저 웅장한 산맥, 저 굽이치는 강물은요, 사실 자연이 이 정신계라는 원본 파일을 보고 그대로 렌더링해서 보여주는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정말 대담한 주장이죠.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사실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정신적 현실의 복사본일 뿐이라는 이야기니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이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현실, 그러니까 복사본의 세계라면 오른쪽은 그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원본의 세계인 거죠. 왼쪽이 이미 다 그려진 그림이라면 오른쪽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화가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최초의 비전 같은 거고요. 왼쪽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면 오른쪽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한한 잠재력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셸링은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그 이면에 훨씬 더 완전하고 근원적인 질서의 세계가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절대 일방적이지 않아요. 셀링은 이 과정을 마법적인 이끌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래쪽,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의 창조물들, 산, 나무, 꽃 같은 것들이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원형이 있는 저 위쪽의 정신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는 거죠. 이리로 와서 너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라 하고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원본을 현실 세계로 소환하는 거대한 마법인 셈입니다. 마치 그림자가 실체를 불러내듯이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자신의 근원을 향해 끊임없이 손짓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겐 보이는 세계, 그리고 그 정신적인 원본, 이렇게 두 개의 세계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세계를 넘어서 이 모든 것을 낳은 궁극적인 신의 세계와 연결하는 그 위대한 연결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세 번째 힘, 보편 영혼입니다. 이 관계를 회사 조직에 비유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신성이 회장님이라고 해보죠. 회장님은 이런 제품을 만들자는 아주 추상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보편 영혼은 그 비전을 받아서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리는 수석 디자이너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계는 그 설계도를 받아서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공장장인 셈이죠. 그러니까 보편 용어는 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가져오는 아주 결정적인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편 영혼은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힘이죠. 셀링은 이걸 사심 없이 노는 아이에 비유하는데요. 아이들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놀지 않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놀이 그 자체를 즐길 뿐이죠. 보편 영혼도 마찬가지로 신성으로부터 오는 비전들을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담아냅니다. 그래서 종종 지혜처럼 여성적인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고 잉태하는 자궁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본성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로써 셀링이 말하는 우주적 마법은 자연을 넘어서 신성의 가장 높은 차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정말 거대하고 솔직히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들리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링은 이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어떻게 우리 피부에 와닿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거대한 우주적인 과정에 대해서 확실하고 살아있는 느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셀링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가져옵니다. 바로 당시에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현상, 동물자기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최면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최면은 미지의 정신세계를 탐험하는 아주 신비로운 도구였거든요. 셀링은 바로 이 최면 상태에 빠져드는 여러 단계들을 거대한 우주가 내면에서 깨어나는 여러 수준을 비춰보는 거울로 사용합니다. 이 절묘한 비유를 통해서 그는 지극히 추상적인 우주론을 인간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심리 현상과 연결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 비유를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번째 단계는 치유입니다. 셀링에게 병든 상태라는 건 우주라는 거 거대한 전체와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최면은 바로 그 끊어진 연결을 다시 이어붙여서 개인이 전체와의 조화를 되찾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직관, 즉 자기 자신을 똑바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잠시 벗어나서 거울을 보듯이 자기 내면의 숨겨진 모습과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궁극의 경지, 바로 투시입니다. 이제 개별적인 영혼은 시공간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게 돼요.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되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꿰뚫어보게 되는 거죠. 셀링은 이 세 단계를 통해서 하나의 작은 존재가 어떻게 우주적 전체와 다시 연결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마침내 전체와 하나가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셀링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셀링의 우주에서 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단절이라는 거예요. 부분과 전체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병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치유는 뭘까요? 바로 그 전체와의 연결을 다시 복원하는 힘입니다. 최면이라는 현상은 그 위대한 우주적 치유 과정을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축소판인 셈이죠.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다 맞춰졌습니다. 마침내 셀링이 그리는 우주라는 거대하고 살아있는 생명체의 모습이 완성된 거죠.
가장 낮은 땅의 물질에서 시작해서 그 설계도인 정신계를 거쳐 저 하늘의 신성과 연결하는 보편 영혼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힘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이제 하나의 맥박으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창조의 사슬을 따라서 쭉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물질적인 자연에서 출발해서 그 원형인 정신세계를 통과하고 연결고리인 보편 영혼을 거쳐서 마침내 모든 것의 근원인 감추화된 신성 앞에 섰습니다. 신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완벽한 그릇, 즉 우주라는 유기체가 완성된 것입니다.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마지막 분석으로 이끄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시스템은 이제 살아 숨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모든 준비가 끝난 무대 위에서 신은 과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계시라는 마지막 행위를 시작할까요? 그릇은 완벽하게 빚어졌는데 그 안에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담기게 될 것인가? 다음 시간에 그 마지막 장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셸링의 저서 세계의 시대와 함께 떠났던 우리의 철학적 탐험, 그 길고 길었던 여정이 드디어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의 진짜 시작점, 그러니까 신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 계시의 순간과 그로부터 세계가 탄생하는 우주적 드라마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셸링이 이 책의 마지막에 그리는 신은요,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걸 완성해 놓고 가만히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내면에 엄청난 역동성과 투쟁을 품고서 그걸 통해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신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장엄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우주가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풀어냅니다. 이 문장이 우리를 셜링 철학의 심장부로 그냥 바로 데려다 주는데요. 여기서 신은 모든 걸 이미 다 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성 그 자체 안에 아주 역동적인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힘이 있고 또 그 힘에 의해 찾아지는 대상이 함께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영원한 긴장감과 끌림,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 바로 이 순간이 모든 생명과 의식이 태어나는 근원적인 동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시적인 비유가 아니에요. 셜링에게는 이 신성 내부의 드라마야말로 모든 창조 이전에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사건인 셈입니다. 자, 이번 탐구의 여정은 이렇게 신성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 장엄한 순간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나는 아주 혼란스럽지만 생명력으로 가득 찬 우주의 드라마를 살펴볼 거고요. 또 창조의 순간에 깃든 어떤 신적인 광기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알아보고, 셸링이 자기 철학을 기존의 범신론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갔는지도 따라가 볼 겁니다. 더 나아져서 이 위대한 책이 왜 결국 미완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철학적인 이유를 파헤쳐보고요. 마침내 모든 삶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알지 못함의 경이에 도달하면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신이 스스로를 드러내기로 결심하는 순간 말이죠. 셸링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존재의 실질적 취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신이 나 여기 있다 하고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던 영원한 신이 스스로에게 구체적인 형태와 의식을 부여하면서 현실 속을 들어오는 아주 극적이고 본질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셀링 사상의 정말 독특한 부분인데요. 보통 계시나 드러냄이라고 하면 바깥에 있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셀링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이 이 세계를 만들고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신은 자기 자신에게 똑똑한 의식으로 떠올라야만 한다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에게 이 과정은 자기 안에 있던 혼돈스러운 힘들을 똑바로 마주하고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스스로의 본질을 깨닫는 거대한 내적 투쟁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셜링은 이 깊고 심오한 신의 계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 엘리야의 환상을 인용합니다. 엘리야가 신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결코 평화롭지 않아요. 처음엔 산을 무너뜨릴 듯한 폭풍이 불고
그 다음엔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나고 마지막엔 모든 걸 태워버릴 것 같은 불길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신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죠. 이 모든 파괴적이고 무서운 힘들이 다 지나간 뒤에야 아주 작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첼링은 바로 이것이 신의 본질인 사랑이 드러나는 과정에 대한 완벽한 비유라고 봤습니다. 신의 긍정적인 본질은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힘들을 먼저 통과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풍, 지진, 불로 상징되는 권능과 엄격함은 결코 악하거나 불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은 사랑과 온유함이라는 신의 진짜 본질이 나타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주는 꼭 필요한 힘들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조각가가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대리석 덩어리를 그냥 쓰다듬기만 할 순 없잖아요. 먼저 정과 망치로 거칠게 돌을 깨고 깎아내는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바로 이 부정적인 힘들이 세계의 뼈대를 세우고 존재의 기반을 다진 후에야 비로소 그 위에 사랑이라는 신성의 가장 깊은 본질이 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극적인 투쟁과 극복의 과정을 통해서만 영원한 신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자, 이제 신의 내적인 계시가 바깥으로 폭발하면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결과, 즉 우주 그 자체의 탄생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링이 그리는 우주의 모습은요, 건축가가 설계도면을 따라서 정교하게 건물을 짓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힘들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싸우면서 만들어내는 예측할 수 없고 생명력 넘치는 거대한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중심에 있는 핵심 동력은 놀랍게도 바로 모순입니다. 우리는 보통 모순이라고 하면 피해야 할 논리적인 오류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셸링은 이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에게 모순은 실수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근본적인 엔진이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는 서로를 밀어내는 상반된 두 힘이 들어있다는 거죠. 첼링은 단언합니다. 이 모순이야말로 결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셈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하는 힘만 있다면 세계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멈춰 있겠죠. 반대로 부정하는 힘만 있다면 모든 건 파괴되고 말 겁니다. 생명은요, 바로 이 긍정과 부정, 팽창과 수축, 빛과 어둠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 싸우는 그 긴장 속에서만 태어나는 겁니다. 이 끊임없는 투쟁이야말로 모든 생성과 변화, 그리고 활력의 진짜 근원인 거죠. 이 인용문은 모순을 대하는 셸링의 태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만약 누군가 아니 어떻게 철학자가 모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하고 비판한다면 그건 마치 셰익스피어한테 가서 왜 햄릿을 그렇게 불행한 갈등 상황에 빠뜨리나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비극작가는 의도적으로 갈등과 모순을 작품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인간 존재의 깊이를 탐구하고 강력한 감동을 만들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철학자 역시 세계의 근원에 있는 이 생산적인 모순을 피할 게 아니라 그걸 정면으로 마주하고 탐구해야만 세계의 진짜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쉘링의 주장입니다. 셀링의 시선은 여기서 더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는 생명이 없는 자연, 즉 무기물 속에서도 이 태초의 투쟁이 남긴 흔적을 발견하는데요. 불안, 공포, 절망, 혐오 같은 감정들이 그냥 인간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창조 과정에서 자연 그 자체가 겪었던 근원적인 고통의 표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는 바다의 짠맛이나 독초의 쓴맛, 광물의 날카로운 결정 구조 같은 것들이 단순한 화학작용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가 되기 위해 겪어야만 했던 그 태초의 불안과 공포가 물질 속에 새겨진 흔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모순과 투쟁, 고통으로 가득한 창조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체 뭘까요? 쉘링은 그것이 바로 유형성의 획득이라고 말합니다. 유형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 물질적인 형태, 즉 몸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신은 그냥 추상적인 정신으로만 머물고 싶어 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 이 모든 혼돈과 투쟁의 산물이야말로 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마련한 궁극적인 무대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태초의 창조 행위가 벌어지는 그 순간, 자연은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요?
셸링은 그걸 아주 이성적이고 질서정연한 과정이 아니라 마치 황홀경에 빠진 듯한 신적인 광기의 상태로 묘사합니다. 이건 냉철한 계산이 아니라 맹목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힘이 폭발하는 광란의 순간에 더 가깝다는 거죠. 셀링은 이 창조의 힘을 설명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의 술과 광기의 신 디오니소스의 이미지를 빌려옵니다. 디오니소스의 마차는 잘 길들여진 말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맹수인 표범이나 호랑이가 끌잖아요. 이 강력한 이미지는 자연이 정신을 향해 나아갈 때 보여주는 그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적이고 원초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창조의 순간, 자연은 바로 이 디오니소스적인 광란의 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진짜 창조는 이 두 극단의 힘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한쪽에는 아직 아무런 방향도 의식도 없는 태초 자연의 무의식적 맹목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순수한 신성의 냉철한 정신이 있죠. 창조는 이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이 둘 사이의 경계지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셜랭은 이 상태를 바로 신적인 광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연은 마치 영감에 사로잡힌 예술가처럼 자기가 온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거대한 지성에 이끌려서 창조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셀링은 이 태초의 창조적 광란이 그냥 먼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봐요. 그 흔적, 그 메아리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인간이 등장하기 직전에 동물들이 보여주는 목적 없어 보이는 움직임이나 흥분 상태를 마치 술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여기서 원초적 광란의 메아리를 듣습니다. 또 고대인들이 자연을 숭배하면서 벌였던 광적인 바쿠스 축제나 심지어 자신을 해야 하는 극단적인 종교 의식들 역시 그 힘의 재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술 중에서는 특히 음악,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회전하는 리듬과 멜로디가 바로 이 태초의 원초적인 움직임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셀링이 그리는 이 역동적이고 투쟁적인 세계관이 얼마나 독특한지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의 철학을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범신론과 비교해보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비교 대상은 바로 스피노자의 철학이죠. 범신론은 신과 세계가 하나라는 생각인데 셀링은 스피노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 관계를 설명하거든요. 이 비교를 통해 셀링 철학의 진짜 핵심이 뭔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 표가 두 사상의 핵심적인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스피노자의 신, 즉 실체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필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완벽하고 움직임이 없는 하나의 거대한 원과 같아요. 그 안에서는 모든 대립이나 이원성이 사라지고 거대한 통일성만 남죠. 그 결과 스피노자의 세계는 필연성의 세계, 즉 자유가 없는 세계가 됩니다. 반면에 셸링의 세계는요, 살아있는 통일성 안에서 대립과 투쟁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힘들 사이의 갈등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자극하고 더 강하게 만들면서 전체 시스템을 역동적으로 만들죠. 바로 이 사라지지 않는 긴장과 투쟁이야말로 자유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셸링은 자기 철학을 실제론이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있어 존재의 어둡고 투쟁하고 모순적인 현실, 즉 부정적인 힘을 외면하는 철학은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고상한 이상만을 이야기하는 이상주의는 이 냉혹한 현실이라는 단단한 기반이 없다면 그냥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죠. 슐링은 성서 구절을 인용하면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인 것처럼 이 세계의 근원에 있는 투쟁과 모순을 똑바로 쳐다보는 실제론이야말로 모든 진짜 철학의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책, 세계의 시대 자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슐링은 평생에 걸쳐서 여러 번 이 책을 완성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미완성으로 남겨두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역량 부족이나 실패였을까요? 슐링의 철학을 깊이 따라온 우리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의 철학에 가진 본질과 아주 깊이 연결된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겠다는 걸 짐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슐링이 설명하려고 했던 세계는 어떤 고정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닫힌 체계가 아니었잖아요. 그건 끊임없이 생성되고 예측 불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자유를 그 본질로 하는 열린 세계였죠. 그렇다면 그런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철학이 어떻게 하나에 완성되고 닫힌 책 안에 담길 수가 있겠어요? 책이 완성되는 그 순간 그 철학은 스스로의 내용을 배신하는 셈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쉘링이 이 작품을 끝내 완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의 철학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유와 영원한 생성을 기반으로 하는 철학체계는 절대로 완성된 텍스트 안에 갇힐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살아있는 강물의 흐름을 사신 한 장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요. 이 책의 미완성이라는 형식 그 자체가 바로 그 내용인 자유의 철학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셸링이 생각한 자유의 체계에 대한 심오한 통찰인데요. 이 체계는 스스로를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 스스로의 무한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쏟아부어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존재 안에 무한한 결핍이라는 말이 뭔가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생산성의 원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의 계시에서 시작해서 우주의 탄생과 자유의 철학을 거쳐온 이 장대한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쉘링은 우리에게 명쾌한 정답들의 목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삶의 노력이 도달해야 할 가장 깊고 심오한 존재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지식의 정복자가 아니라 경이로움 앞에 선 탐험가로서 이 여정을 마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셸링에 도달한 궁극적인 지혜, 바로 소크라테스적 무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을 때 그게 정말로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정반대죠. 알면 알수록 탐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실제의 세계가 얼마나 무한하고 풍요로운지를 깨닫게 되면서 나의 알미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절감하게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적 무지입니다. 이건 텅 비어있어서 나오는 침묵이 아니라 무한한 풍요로움에 압도되어서 경외감 속에서 말문이 막히는 아주 충만한 침묵인 거죠. 셸링이 제시하는 최종적인 철학자의 이상적인 모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견고한 체계를 쌓아 올리는 건축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소크라테스처럼 혹은 디오니소스처럼 기존의 고정된 생각과 체계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파괴하면서 세계의 무한한 신비에 우리 자신을 열어두는 파괴적인 정신입니다. 진정한 철학은 어딘가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질문하면서 삶의 경계를 넓혀가는 영원한 운동 그 자체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모든 여정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이 알지 못함에 대한 확신은요, 철학적 탐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갖는 게으른 회의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의 깊이를 탐험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후에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겸허하고도 심오한 목표라는 거죠. 결국 쉘링의 책 세계의 시대는 우리에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적힌 완성된 지도를 주는 대신 그 지도가 결코 완성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그 경이로운 여정 그 자체가 바로 철학의 본질임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